자, 일단은 이게 확률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뭐 많은 경우 이제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를 모델링을 하는, 즉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뭐 175, 그다음에 몸무게는 뭐 한 82kg, 뭐 이런 사람을 발견할 확률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180,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45kg, 이런 사람은 뭐 모르긴 몰라도 거의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피처 벡터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이거 같은 경우 2디멘셔널 스페이스고요. 그 각각의 어떤 점에서의 어떤 확률 값을 우리가 만약에 알 수 있으면, 어떤 점을 주었을 때 그 점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확률 값을 알 수 있다면,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어떤 중요한 난리지가 돼요. 중요한 지식이 되고, 그때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그 우리가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도 아마도 이런 거의 확률 모델로서 이제 많이 이제 모델링이 되는데, 거기서 모델을 세움으로써 그 모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뭐 iStudy라고 하는 워드 레벨의 랭귀지 모델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다음 번째 이제 무슨 단어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단어가 총 뭐 10,000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여기에 들어갈 법한 단어들이 뭐 생각보다는 뭐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I study enjoy 뭐 이런 단어는 뭐 동사니까 이거는 문법에 틀린 문장이니까 뭐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문법에 맞는 문장만을 우리는 고려를 하면 이거는 뭐 잘못된 문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나올 수는 있어도 확률이 좀 아마 별로 높진 않을 거고, 근데 뭐 이렇게 딥러닝 뭐 이러면은 이거는 뭐 확률이 높을 수 있고요. 매스 이런 것도 높고, 뭐 사이언스, 뭐 리터러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부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어떤 측면에서의 확률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게 어떤 고정된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떤 문장,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트라이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3차원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 하이디멘셔널 벡터, 한 문장이 이제 우리의 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피처 벡터로서 이 3가지의 어떤 정보를 우리 사용하는 거죠. 마치 이게 키, 몸무게, 뭐 이게 뭐 혈액형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의 확률 모델은 뭐 이게 하나, 그러니까 그냥 뭐가 주어졌을 때 I study enjoy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 그럼 우리 모델은 이거는 뭐 확률 값은 0.1%, 뭐 굉장히 낮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좀 알고 싶은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확률 모델이 있는가 하면, 그 확률 모델에 혹은 우리가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서는 약간은 객관식처럼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I study enjoy라는 단어가 몇 퍼센트 확률로 등장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질문을 좀 바꿔서 뭐 I study 까지만 나왔을 때 우리가 랭귀지 모델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확률 분포가 뭐냐라는 거를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확률 값인 숫자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때에서의 어떤 그 단어들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 그 값들을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다 우리는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뭐 그거를 좀 일반화하면 여기 이제 무슨 3개의 단어가 들어갔을 때 어떤 특정 3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확률 값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면, 이런 모든 가능한 이 3개의 조합들에 대한 어떤 확률 값을 우리는 다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뭔가 이제 조인트 라이클리후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피처 x1, 두 번째 피처 x2, x3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xy, x1, x2, x3 값이 주어져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뭐 우리는 그 조인트 확률에 대한 그거를 싹 다 알고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엔 I study,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P of x3, x1,
x2 네,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요 조인트 확률을 안다라는 거는 자 요거를 무조건 안다라는 거를 좀 커버를 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은 x1과 x2가 어떤 특정 값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x3에 대한 이제 원 디멘셔널 확률값이에요. 즉 그 말은 이제 우리의 변수가 이 확률값을 물어보기 위해서 주어야 하는 변수가 이제 원 디멘션 혹은 하나의 한 디멘션으로 이루어진 여기서는 이 세 디멘션으로 이루어진 그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x1, x2, x3에 대한 모든 조합에 대한 확률값을 알고 있다면 특정 x1, x2가 여기서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해당하는 x3만의 확률 분포도 당연히 이제 알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는 이런 모델은 혹은 이 위에 있는 이 조인트는 얘네들 간의 어떤 순서 관계는 우리는 전혀 뭔가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순서 관계를 우리가 좀 일부러 아니면 뭐 우리가 하여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순서 관계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뭐 우리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어떤 순서든 그거는 일단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순서 관계를 이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거는 이 조인트 확률은 일단 x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엔 p of x2 given x1 곱하기 p of x3 given x1, x2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 언제만 이게 딱 만족이 되느냐 뭐 언제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참인 뭔가 항등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바꾼다. 2.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예를 들면 3,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3, 2, 그 다음에 여기는 1.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이거는 당연히 좀 성립이 돼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뭐 그런 거 있죠. 뭐 베이즈 룰이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P, X2, X3 이렇게 조인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덩어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요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얘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모든 조합에 대한 어떤 확률값을 싹 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싹 다 안다라는 거는 뭐 하여튼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러면 요거는 좀 쉬우냐? 좀 뭐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요거 하나가 뭔지를 따로따로 좀 쓰면 이거는 좀 뭔가 더 좀 쉬워지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엔 이게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이게 이 줄줄이 이쪽에 컨디셔널이 그 앞에서 일단 확률을 다 결정을 했으면 이 뒤쪽에 컨디셔널 파트로 붙는 이 부분이 뭐 당연히 주렁주렁 더 길어져요. 뭐 이게 뭐 한 100개쯤 된다. 그럼 이거를 뭐 100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확률 분포는 여전히 x2, 3, 1을 세 개를 다 포함하는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얘도 일단은 얘랑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인풋으로 보면 x1, x2, x3를 다 갖고 있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트릭은 뭐냐면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것은 x2, 3에 디펜던트 해갖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x2와 x1은 뭔가 서로 뭔가 이제 확률 이렇게 이게 그거 있죠. statistically independent한 거. 그러니까 얘가 독립이다. 즉 그러니까 x2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x1이 뭐가 되느냐에 대한 어떤 확률값을 이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뭐 예를 들면 이 점 순서가 그냥 이렇게 하죠. x3, x1, x2. 그러니까 x2와
x3, 그러니까 x1과 x3.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든지 간에 여기는 상관이 없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뭐 네, 이게 뭐 주사위를 이제 뭐 3번을 던진다. 그러면 이건 사실 3개가 다 독립적인 사실 사건이긴 한데 이제 첫 번째 주사위에 대해서 나온 숫자가 뭐가 나왔든지 간에 세 번째 주사위가 나올 어떤 확률 분포는 항상 뭐 당연히 이런 어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먼저 골라졌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 x3를 고르는 어떤 확률은 이게 되는데 어떤 특정 x1과 x2 값을 골라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온 확률 값은 이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x1이 x3라는 요놈이 이 중에 뭔가와 이제 네, 독립이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그 독립인 애를 이렇게 빼고 x3는 x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얘는 x2에 대한 펑션이었을 거고 얘는 어쨌건 컨디션이지만 네, 이거 1, 2, 1 네, 이거는 이제 2와 1에 대한 펑션이고요. 이거는 원래는 3개에 대한 다의 어떤 영향을 받는 펑션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젠 x1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2차원의 혹은 2개의 어떤 서로 다른 정보만으로 우리가 확률값을 그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 많이 이제 쓰는 어떤 사람들이 가정을 하는 어떤 그런 트릭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뭐 그런 거가 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x1을 뽑았고요. 그다음엔 p x2 given x1 여기까지 똑같은데 x3는 x2에만 디펜던트하고 또 x4는 원래는 x1, 2, 3가 다 붙으면은 이게 항등식이 되는데 여기가 x3에만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되면 네, 이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x4가 x2랑 수직 독립이고 통계적인 어떤 독립이고 x1과도 또 독립이 이렇게 돼갖고 두 개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 4개짜리의 어떤 펑션인 x1, 2, 3, 4로 이루어진 이런 굉장히 복잡한 펑션을 좀 비록 여러 개긴 하지만 뭐 기껏해야 이제 2개까지만의 어떤 그 변수만을 인발브하는 펑션들의 곱으로 이렇게 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인디펜던스라는 거를 그러니까 살짝이라긴 그렇고 우리 데이터상에서의 좀 이렇게 이 조인트 모든 애들에 대한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경우에 대한 요것들 간에 누구는 이렇게 좀 서로 상관이 없고 혹은 독립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 확률 모델링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 뭔가 식이 조금씩 더 간단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식을 이제 나타내는 거를 이런 식을 뭔가 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이런 거 혹시 봤나요? x1, x2, x3, x4 뭐 이런 거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동그라미 갖고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ing이라고 불러요.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네, 그래서 뭐 이제 짧게는 뭐 이제 PGM이라고 하는 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많은 경우 이제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 이제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라고 또 이런 이제 뭐 약간의 그런 어떤 학문 분야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고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확률 모델에 기반한 머신러닝 기법들은요. 이런 PGM 네, 아니면은 이런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에 의해서 그쪽의 이론에 뭔가 근거한 어떤 모델링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찰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요 어떤 이런 조인트나 아니면 어떤 특정 컨디셔널 아까처럼 뭔가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위한 뭔가 그런 컨디셔널이라든가 그런 태스크를 좀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그래피컬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 x1, x2, x3, x4는 이제 뭔가 이제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문장이 주어지면 그 4개의 단어는 싹 다 주어져요. 그러면 뭔가 최소한 이 확률식만 있으면
그 x1, x2, x3, 4로 이루어진 그 확률식만 있으면 우리는 뭐 모든 그 어떤 종류의 경우든 이제 확률 값을 이제 알려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돼요. 자, 그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건 이게 하나의 그래피컬 모델링이자 그런 네. 왜냐하면 그래피컬 모델링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노드들을 하나하나의 확률 변수 혹은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그들 간의 어떤 디펜던시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었어야 됐냐 하면 x2는 x1에 디펜던트해요. 이 디펜던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x3는 원래는 아까는 x1, 2에 다 디펜던트 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얘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의 모든 어떤 연결, 시퀀스를 고려를 한다면 모든 이런 연결이 다 있어야 되는 뭔가 그런 형태의 그래프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없이 좀 뭔가 간소화된 형태로 나타내진 거고요. 독립이라는 거는 연결을 우리가 끊어도 되니까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말 그대로 좀 다이어그램 혹은 그래피컬하게 나타낸 뭐 확률을 그런 게 이제 probabilistic graphical 모델링이고 지금 뭔가 이거를 할 때는요. x1, 2, 3, 4라는 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 혹은 어떤 예제가 주어졌을 때 단어 4개가 주어지면 이 각각의 노드에 들어가는 값은 뭔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I study, math, hard 이러면 이거는 I고 study 이 4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식을 P of X1, 1, 2, 3, 4를 구할 때 이 4개만 있으면 확률값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알았어요. 다 구했고 거기다 이 4개 값만 주어지면 4개 값이 주어지면 뭐 이게 이제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fully visible 이제 belief network 이 belief network은 뭐냐면 이런 그래피컬 모델링의 어떤 한 종류가 돼요. 한 종류가 되고 이게 이제 그래피컬 모델링을 배우면 BN과 MN이 있어요. BN은 이제 베이시안 네트워크이고요. 이제 MN은 뭐냐면 이제 마르코프 네트워크이 돼요. 그래서 BN은 이거 하여튼 이게 디렉티드 그래프냐 이제 어떤 언디렉티드 그래프냐 뭐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건 이 빌리프 네트워크로서는 이게 지금 딱 이런 식의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순서를 우리가 고려한 모델.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 아까의 그거를 일반화해 갖고 쓴 거거든요. 이게 x1부터 x4까지 이루어져 있는 4개로 이루어진 어떤 4디멘셔널 인풋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대로 써보면 px1 곱하기 px2 given x1 그 다음에 줄줄이 이렇게 2개가 더 붙는 거예요. px3, x2, x1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더 붙고 이거를 그래피컬 모델링으로 나타내면 딱 요거가 되고요. 아까 그 빨간색까지 있었던 근데 뭔가 이런 인디펜던스가 고려가 된다. 혹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독립적인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연결을 끊으면 되고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 식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제 없앰으로써 요 하나하나가 좀 더 이제 간소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가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놈이 이제 빌리프 네트워크이고요. 그다음에 fully visible은 뭐냐면 뭐 당연한 말 같지만 x1 이게 확률값이 그러니까 뭐 이 p of x1, 2, 3, 4를 우리가 싹 다 모델링을 했고 x1, 2, 3, 4만 집어넣어주면 그냥 확률값이 그냥 바로 계산이 돼버리는 뭐 이게 이제 이게 어떤 fully visible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확률 모델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많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나 이런 데서의 확률 모델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의 이제 베리어블인 x1, x2, x3, x4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의 하이 디멘셔널 벡터, 우리의 뭐 피처 벡터가 차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4개의 단어들도 주어져 있지만 이게 주어져 있는 벡터지만 실제로는 한 데이터 아이템을 이루는 혹은 한 문장을 이루는 게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랜덤 베리어블도 이제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뭐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죠? L로 해갖고 L이 뭐죠?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이 뭐 잠자고 있는 베리어블
아니면 이게 뭐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하나가 뭐 추가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그게 L이라고 쓰면 L1 뭐 혹은 L2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게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우리 피처 벡터 중에서 일부의 디멘전의 피처는 우리는 모르는 채로의 불완전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값들만을 우리는 관찰을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확률 모델도 이제 X4까지 있고 L1, L2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이 식은 있어요. 이 식은.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애초에 이 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값을 못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L1과 L2를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해서 그런 적당한 추정값을 그냥 집어넣어서 그때 어떤 특정한 경우에 그 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약간 휴리스틱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샘플링 기반의 어떤 방법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거는 뭔가 아는데 이거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어진 이 4개만이 있고 우리는 L1은 잘 모르겠고 L2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 확률을 구해야 이게 아니라 이거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약간 그런 거죠.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요. 첫 번째 주사위를 3을 관찰할 확률. 그런데 우리는 주사위는 2번 던졌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를 4를 관찰할 확률. 이러면 우리는 확률값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주사위를 던지는 건 항상 2번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데이터 아이템이 2디멘셔널 피처 벡터인 건데 우리는 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주어졌을 때 그때 확률값이 뭐냐? 그거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의 두 번째 디멘전에서의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그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돼요. P of X, X1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2개만으로 하면 L1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하나가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는 L1 이것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이걸 다시 쓰면 L1은 잘 모르겠다. 혹은 뭐 아무거나 될 수 있겠죠. 뭐가 됐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라고 부르죠. 모든 경우에 대해서 혹은 L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베리어블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그걸 해주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L에 대해서 적분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P5 X1이라는 이런 거를 주죠. 아, 네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디테일이 없이 빅픽처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머신러닝이 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학문들이 좀 짬뽕이 된 그런 분야라서 그래서 하여튼 좀 빅픽처를 좀 알면 내가 막혔을 때 이게 전체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가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최소한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주고요. 그래서 풀리 비접을 하지 않은 확률 모델 혹은 그런 형태의 빌리프 네트워크는 뭐냐? 바로 딱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L 같은 게 있어서 자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면 X1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L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X2를 만들 때 이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아니면 L1이 순서가 먼저다. 그러면 L1이 일단 그러니까 이게 X1, X2, X3인 것처럼 만약에 생각을 하면 얘가 먼저 뽑히고 얘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에 X2가 X3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첫 번째 베리어블이었을 때는 이게 독립성 뭐 그런 과정이 없을 때는 얘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L이라는 베리어블은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관찰된 베리어블인 관찰된 베리어블에 영향을 다 미치는 뭐 이런 형태의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그럼 이게 L이라는 거는 도대체 실체가 뭐냐, 혹은 이게 뭐 어디다 써먹는 거냐, 실질적인 문제는 저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 우리는 이제 이런 L을 보이지 않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I study very hard 라는 문장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I study math hard 뭐 이런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됐다면, 예를 들면 그 말을 뭐 예를 들면 나라는 어떤 주인공이 했다고 치면, 내가 이거를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와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와 내 친구, 내 동생한테 이야기했을 때 뭔가 다 이런 상황에 따른 데 의도 같은 게 있겠죠. 같은 문장을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글쎄요, 교수님이나 뭐 엄마,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는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 뭐 그냥 좀 얘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잘 보이고 싶어. 동생한테는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고, 뭔가 좀 자식아 너 공부 열심히 해, 나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약간 그런 꼰대짓을 하려고. 뭐 그런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문장을 이야기를 해도요. 요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요 문장만 주어지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보고 요 어떤 의도를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 혹은 히든 베리어블이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주어진 observed 된 베리어블만으로 뭔가 알아내야 되고, 그거를 뭔가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뭔가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하려면 이 모든 경우에 대한 어떤 확률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준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아주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사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무슨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화자의 의도 파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챗봇에서도 하는 게 챗봇,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글쎄요, 뭐 전화기가 안 터져갖고 뭐 SK텔레콤이 전화 걸었어요. 그러면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내 첫 문장이 뭐라고요? 라고 했으면 하여튼 무슨 여러 가지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그러면 그 의도라는 게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유추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자체가 뭔가 이게 그냥 주변에 있는 뭔가 그냥 우리가 보지 못한 그냥 좀 주변에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주변인이 아니라 얘 자체를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그게 목적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의 클래시파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레이블의 어떤 한 그 형태로 이제 매핑이 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뭔가 머신러닝과의 이제 접점이 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 조인트로부터 우리가 뭘 얻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런 걸 얻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개만 해볼게요. 두 개만 해보면 L1을 우리는 X1이 주어졌을 때, 즉 observed 된 variable이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 값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의 latent variable의 어떤 확률 분포가 뭘 것이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면 이게 어떤 주어진 정보, 즉 픽셀 값들이 되고요. 이미지에 주어진 정보. 그리고 이 이미지가 고양이 이미지다, 혹은 뭐 이게 사람 이미지다, 강아지 이미지다라는 게 이 L이라고 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모델로 보면 이제 L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우리의 observed 된 베리어블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쳐서 생성을 해줬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이제 대부분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먼저, 그 다음엔 얘에 의해서 우리의 observed 된 베리어블이 그 나중에 생성되는 어떤 순서를 많이 임포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많은 경우도 일반적인 세팅이에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먼저 고양이를 떠올리고요. 고양이라면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고양이의 이미지가 존재할 법한, 그러니까 고양이의 이미지라는 어떤 그 벡터들 x1과 x2라는 어떤 픽셀 밸류들이 존재할 법한 어떤 확률 분포, 그런 컨디셔널 확률 분포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어떤 그 픽셀 값은 이렇게 돼야지, 뭐 이런 컨디셔널 있잖아요. 아까 I study 다음에 뭐 enjoy가 나오기는 되게 힘든 것처럼, 고양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픽셀로 이루어진 사진은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야, 뭐 이런 확률 분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디셔널,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x1이나 x2 같은 observed 된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보통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거꾸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약간은 parent는 레이블이 먼저고 child는 observed 된 베리어블이 그 다음인데, 우리는 항상 이걸 뒤집은 형태, 즉
차일드가 누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옵저브드된 베리어블이 이제 뭘 것이냐. 미안해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뭘 것이냐를 예측하는 뭐 그런 문제. 네. 그래서 이게 이게 뭐 되게 특별한 건 아니고 다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확률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배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공장 두 개가 있을 때 뭐 각각 뭐 아이폰을 얘는 뭐 800대, 얘는 뭐 한 200대 정도 매년 매일 생산을 한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그 고장률은 10%고 얘가 이제 고장률은 한 15%다. 그런데 지금 뭐 하나가 지금 아이폰이 고장 났더라. 고장 났더라. 그러면 이게 어느 공장에서 생성됐을 것 같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공장에 생성됐을 확률 0.8, 0.2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에 생성됐고 분량이면 0.8 곱하기 0.1. 그 다음에 또 이 경우 0.2 곱하기 0.15분의 이제 이 공장에서 생성됐을 법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는 이제 이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리에 요놈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반대 공장에 생성됐을 확률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공장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고장이 났다는 건 알아요. 근데 고장은 이 공장이 먼저 결정돼야만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 딱 이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옵저브된 베리어블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더 나중에 생성이 되지만 우리는 항상 거꾸로를 예측을 해야 되는 이게 거의 한 90% 이상의 어떤 그 프로바빌리스틱 그 그래피컬 모델링 그러니까 확률 모델 기반한 어떤 그런 경우에 이제 뭔가 풀어야 되는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 어떤 순서를 역행하는 이제 뭔가 자식을 봤을 때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요 확률 분포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포스티리어라고 부르죠. 포스티리어.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건 이 풀리 비저블 빌리프 네트워크의 반대는 뭐냐? 풀리 비저블하지 않은 건 뭐냐? 우리 확률 모델이 그런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갖고 있다가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아까 원래대로 와서 확률 분포가 x1, 2, 3, 4 이게 그냥 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모든 애들이다. 그리고 걔네들은 모두 다 관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게 풀리 비저블 네트워크가 되고. 참고로 그 PGM, 그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ing은 뭐 혹시 좀 만약에 흥미가 있다면 공부를 뭐 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책도 유명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콜세라의 그 유명한 또 스탠포드 그 여자분 교수님이 찍은 강의도 있고 그렇거든요. 좀 강의가 쉽진 않은데 좀 잘 가르치시는 좀 솔직히 낫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뭐 혼자 이렇게 관심 있거나 이제 공부 좀 해보고 싶으면 뭐 역시 이쪽은 뭐 하여튼 공부하기에는 뭐 공부하고자 하면 뭐 천국인 동네니까 공부할 수 있는 혼자 공부할 수는 충분히 또 있는. 네, 나도 참 그거 공부하면서 참 뭔가 좀 잘 좀 설명을 해주지 좀 야속하기도 하고 좀 화딱지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요 explicit density 모델은 뭐냐면 이제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확률 모델을 알고 있다면 아까 이제 이 확률 모델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4개의 그 observed된 variable로 볼 때 뭐 3개 단어로 이루어진 이런 문장이다라고 하면 이 3개가 주어지면 특정 단어 3개가 주어졌을 때 이때의 확률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런 어떤 질문 타입이 있고 이제 또 다른 질문, 네, 이 질문 타입이 있고 어떤 또 다른 질문 타입은 혹은 얘한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I study라는 2개 단어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의 어떤 완전한 그 확률 분포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의 확률 분포가 뭐 어떻게 나왔으면 그 확률 분포로부터 나한테 하나 그냥 적당히 샘플을 해줘라. 요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 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그 확률 분포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서 어떤 숫자 하나를 추출했다고 하자. 딱 그거. 확률 분포를 안다면 거기서 우리는 추출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얘한테
하나 이 확률 분포를 따라서 하나 추출해 줘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랜덤하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RNN에서 좀 디터미니스틱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RNN에서도요,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 뭐 그런 데에서도 내가 지금 다음 단어나 아니면 다음 캐릭터를 예측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소프트맥스라는 게 뭐죠? 소프트맥스로 나오는 건 바로 이런 어떤 단어에 대한 하나하나가 다 서로 다른 단어인 우리의 딕셔너리에 있는, 그러니까 워드 레벨에서 확률 분포를 소프트맥스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조건 뭘 하죠? 제일 확률이 센 놈만 취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스타캐스틱하게 만들면, 즉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여기다 살짝 끼워넣는다라고 하면 그 확률 분포에서 꼭 이렇게 확률이 제일 큰 놈이 아니라 그냥 누구 하나를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이 뽑힐 수도 있지만 2등, 3등 뭐 운 좋으면 진짜 꼴등이 뽑힐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이 뭐 0.01%긴 하지만 걔가 뽑힐 수 있는 확률 0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 확률로부터 하나 그냥 만들어 줘. 하나 줘봐. 이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이런 어떤 우리가 확률 분포를 안다면 얘한테 시켜주지, 이렇게 하여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청을 할 때 그 요청하는 게 우리의 메인 태스크고, 그런데 우리는 그 확률 분포가 정확하게 뭔지 알 때가 있고요. 이 정확하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뭐 시큐리티나 뭐 이런 데서 뭐 블랙박스 어프로치, 뭐 화이트 박스 어프로치 뭐 이런 것 좀 혹시 뭐 나도 거의 잘 모르지만 이거는 잘 모르되 하여튼 얘한테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정확한 확률 분포는 몰라요. 근데 얘한테 하나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 줘봐. 그럼 얘는 뭐 하나씩 계속 내가 달라는 만큼 주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안에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풀 디테일을 모르는 형태. 그게 익스플리시트하지 않은 어떤 덴시티 모델이 돼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덴시티 모델은, 네, 이거를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런 경우는 또 익스플리시트 덴시티 모델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질문에는 답을 못하냐 하면 둘 다 샘플링은 해줄 수 있지만, 아까 애초에 우리가 고려했던 질문인 뭐 I study, enjoy 이거가 될 확률은 네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그거는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해당 값에 대한 확률 값은 그거를 얘가 다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는 얘가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좀 미천을 다 드러내는, 아니면 얘 그냥 핵심 정보들을 다 드러내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답은 못하되, 나는 그건 비밀이돼. 네가 하나 뽑아달라고 하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하나 뽑아줄 수는 있어가 이제 implicit density 모델이. 네. 확률이 왜 등장하냐고요? 뭐 그런 머신러닝도 뭐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모델 가지고 또 하는 게 이제 뭐가 있죠? 앤드류용 머신러닝 들었으면 이제 이런 density estimation, 확률을 추정하는 어떤 그런 태스크, 그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되죠? 어떤 리얼월드 태스크에 그게 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뭐 글쎄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클러스터링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어노멀리 디텍션, 아웃라이어 디텍션, 어노멀리 디텍션. 네, 그게 이런 확률 모델에 기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예제, 사람 예제처럼 그 예제가 살아있나? 네. 175,82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80, 45? 아 내가 말이야 사람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 키가 180이고 45kg더라고. 그러면 진짜 믿을 거냐? 잘 안 믿을 거 같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얘는 뭔가 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우리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의심은 뭐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좀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이런 패턴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거에 대해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숫자로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되는 그 랭귀지 모델은 없지만, 아까 봤듯이 I enjoy 다음에 나올 법한 단어를 우리가 대충 뭐 그렇지 이 좀 감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확률 모델을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는
네,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값을 줄 수가 있고 그 확률값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러면 얘는 진짜 존재하지는 않는 어떤 그런 데이터. 그래서 뭐 어노멀리 디텍션, 아웃라이어 디텍션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확률 모델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국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든 그 확률 값을 턱 주면 그게 뭐 1% 이하다 혹은 5%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다 아웃라이어로 간주하겠다. 비정상으로 간주하겠다. 네. 이건 좀 뒤쪽에서 나오는 거고 implicit distribution의 확률 분포를 모른다면 샘플링 구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요.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여튼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를 좀 배우게 되면 각각의 단계는 우리가 좀 뭔가 아는데 이 전체적으로의 확률 분포를 뭔가 하여튼 깔끔하게 식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엔 네 분포를 모른다면 샘플링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은 좀 뭐 여기서부터는 나도 조금 좀 약간 인사이트도 좀 없고 이렇게 전문 지식도 좀 없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좋은 설명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P of X1, X2에 대한 이 조인트 확률 모델을 우리가 뭔가 깔끔한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X1에 대한 거는 뭔가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 항상 그 다음에 X1이 주어졌을 때 X2를 또 샘플링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라서는 뭔가는 하여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건 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있다. 약간 뭐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걸 X1은 가우시안에서 뽑히고 여기서 뽑힌 값이 두 번째에 예를 들면 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파라미터로서 역할을 해갖고 그러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어떤 값이 또 샘플링이 되는 게 두 번째로 나오는 X2예요. 뭔가 그렇게 되면 X1과 X2에 대한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뭔가 좀 깔끔하게 하나씩으로 촥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샘플링은 그래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X1이 결정이 되면 X2를 뽑아야 되는 디스트리뷰션이 하나로 픽스가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질문이 많네요. 네. 그 페이스북이나 슬랙에 올리면 돼요. 어느 채널이든 좀 올려주면 내가 일단 보는 대로 다 답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뭐 임플리시트 이것도 뭐 부족하나마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RNN으로 할 때와 GAN으로 할 때 결과물에서 두 모델의 차이가 많이 큰가요? 네, 이게요, GAN이 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랭귀지 모델은 우리는 슈퍼바이즈를 할 때 이 워드 레벨의 그거다. 그리고 I study math hard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캐릭터 레벨이 아니라 랭귀지 모델 그거에서의 이제 매니 투 매니로 바로 다음 거를 예측하도록 하면 I가 들어가면 스터디 그다음엔 또 스터디가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냐? 매스가 나와야 되고 뭐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매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사이언스를 생성을 했어요. 사이언스를 얘는 나름대로. 이거 근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꽤 그래도 뭐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슈퍼바이즈를 하면 어떻죠? 혹은 우리의 로스 펑션, 혹은 우리의 랭귀지 모델, 혹은 우리의 랭귀지 제너레이션 모델을 만들 때에 우리가 슈퍼바이즈하는 어떤 그런 기준, 혹은 그 로스 펑션, 혹은 우리의 크라이테리아 기준이죠. 얘한테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꾸지람을 묻는 어떤 척도는 뭐냐? 카테고리컬 벡터로서 그냥 원합 벡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매스가 답인데
사이언스를 생성했을 때나 아니면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컵,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명사 이런 게 생성했을 때 분명히 이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거시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슈퍼바이즈 할 때 이 문장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는 이거나 어떻게 보면 동일한 로스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델 입장에서도 조금 뭔가 학습을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뭔가 살인을 하내나, 좀 얘가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살인을 하내나 아니 뭐 껌 하나 훔치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배운 것들이 조금은 좀 왜곡이 될 수가 있거나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로스 펑션 있잖아요. 혹은 이 소프트맥스로 하여튼 틀렸으면 100% 얘는 그냥 똑같은 정도로 틀린 거예요. 요 어떤 틀렸다라고 하는 그 로스를 생성을 해주는, 얼마나 내가 얘를 이렇게 꾸지람을 줘야 될지에 대한 그 정도를, 그 정도, 정량화하는 그 정도라는 거는 이게 좀 약간 물고 물리는 관계여서 랭귀지 모델을 잘 알면 이거를 정량화를 잘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거랑 틀렸으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프트맥스라고 우리가 채용한, 우리가 이제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의 불완전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걔는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생성 모델의 점수를 학습해주는, 혹은 얘를 얼마나 꾸지람을 내가 줘야 되지, 혹은 얼마나 로스를 발생시켜야 될지에 대한 모듈을 얘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얘가 학습이 되면 얘는 그럼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이 랭귀지 모델이 얘가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랭귀지 모델에 기반해 갖고 어떤 얼마나 꾸지람을 줘야 될지도 역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같이 가는, 뭐 그게 걔네서의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간다, 뭐 약간 이거잖아요. 뭐 컴피팅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얘한테 어느 정도로 이제 꾸지람을 줘야 될지에 대한 그 정량적인 매저 자체를 이제 뭔가 걔도 학습에 의한 어떤 부가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뭔가 그 점수를 준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스토리가 조금은 돼요. 그래서 뭐 리얼 페이크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얘는 하여튼 다 페이크인데 하여튼 최대한 리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페이크에서 최대한 리얼이라고 나오더라고.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는 뭐 한 10% 리얼 같아. 너 되게 리얼 안 같아. 너 가짜 같아. 너 90% 짝퉁이야.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났네. 나 지금 뭔가 100% 나는 100% 순도 리얼 100% 달성해야 되는데 10점밖에 못 받았네. 큰일 나네.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게 되고, 얘가 너 한 80% 정도 리얼 같아. 그래? 그럼 나 꽤 잘했구나. 나는 뭐 그냥 오케이네. 그런 게 그 점수에 의해서의 어떤 서로 다른 심각성 혹은 서로 다른 그때의 그레이디언트가 발생이 돼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각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틀렸으면 소프트맥스는 무조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떻게 보면 그 로스 펑션 자체를 좀 디파인을 해주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엔 픽셀 CNN에서 소프트맥스 로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디에 나왔나? 그러니까 이게 요 하나하나의 픽셀 값을요, 맞춰야 되는 거를 우리가 로스를 두 가지 형태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0에서 254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서, 즉 256 디멘전은 원합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요 값을 그냥 실수로 보고 이제 리그레션 로스를 발생시켜주는 요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카테고리컬로 했고, 여기서도 그러면 그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생각해서 로스를 발생시킨다. 소프트맥스 로스를 발생시킨다. 그 말은 내가 픽셀 값을 25, 만약에 트루 픽셀 값이 180이에요. 근데 이건 179다. 이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179 정도면. 픽셀 값 뭐 한 끗 차이로 틀렸으면 뭐 잘했다고 해줘야죠. 근데 이 경우나 픽셀 값이 그냥 완전히 얼토당토하게 그냥 시꺼먼 픽셀인 빵이나 둘 다 동일한 정도로 페널티를 주는 게 이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에요. 즉 unordered 된 베리어블이니까 각각의 값들을 ordered 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죠. 근데 이 값을 그냥 빼기를 해갖고 우리가 리그레션에 쓰는 이 제곱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뉴메리컬 베리어블. 뉴메리컬 베리어블은 뭐냐? 크기 값 자체가 있다. 크기 값 자체가 있는 게 뭐냐? 두 개 값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개 값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정도가 내추럴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빼기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요게 더 사실 좀 말이 되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이 카테고리칼로도 처리를 할 수도 뭐 사실 있겠죠. 일단 여기서 설명한 건 카테고리컬. 네, 여기서는 카테고리칼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엔 30장에서 리그레션 어떻게 이거는 그때 설명을 아마 했죠. CNN에서의 요 해당 필터에 있는 베리어블들로 이제 선형 결합 혹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이런 얘기 했었나요? 그 오토 리그레시브 뭐 이 얘기 했었나요? 오토 리그레시브 이 얘기 했었어요? 안 했어요? 오토 리그레시브 이상하다 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자서전에서 오토그래피 뭐 이런 얘기 안 했나요? 내가? 네? 그건 들은 것 같아. 그건 들은 것 같아. 나도 그건 한 것 같은데 언제 이걸 얘기했지? 네, 나도 레퍼토리가 뭐 빤한데.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요. RNN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디멘저널 인풋 시그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인풋이 미래의 아웃풋을 예측하는 피처로 사용이 되고 있죠. 과거의 어떤 정보들이 다음에 예측의 정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타임 스텝이 옮겨감에 따라서 얘는 그냥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워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베리어블이자 피처인데 이게 타임 스텝에 따라서 언제는 이제 자기가 인풋 역할 혹은 인풋 피처로서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예측이 되어야 되는 내가 약간 주인공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려고 할 때 뭐 이렇게 I study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까 얘를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할 때 얘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을 좋아하는 애가 이걸 했고 얘는 뭐 예를 들면 뭐 중학생이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피처들.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중학생이 딥러닝 공부를 또 하는 애들도 있겠죠. 요즘은. 근데 뭐 하여튼 중학생이 딥러닝 공부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풋 피처로 이제 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는 인풋으로 주어지는 정보지 얘네들 자체를 이제 예측하는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어라는 어떤 그 베리어블 종류가 이제 예측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는 뭐냐면 이 예측의 대상이 되는 애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른 피처가 없으니까 약간은 여기서 이제 시퀀스 데이터 혹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과거에 내가 이제 예측의 대상으로 삼았던 게 일단 과거 정보가 이제 미래 정보를. 네. 그래서 베리어블의 어떤 의미상으로는 다 똑같아요.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뭐 별도의 뭐가 있어야 내가 예측을 하지. 이거 예측 못하네가 아니라 하여튼 과거에 예측의 대상이 됐던 그 정보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의 피처로 쓰이는 경우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랭귀지 모델도 그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과거에 똑같은 우리가 예측의 대상이었던 픽셀 밸류라는 게 이제 미래의 어떤 픽셀 혹은 그 이후의 픽셀 값을 예측하는 데 피처로 사용되니까 그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어떤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네. 이거 됐고. 네. 이 프라이어 모델 관련한 거는 아마도 그쪽이죠.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 상으로는 65, 68. 네, 이게 인터랙터블하다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포스티리어를 구해야 되는 거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약간이 아니라 뭐 하여튼 그거 딱 그 포스티리어를 구해야 될 때 네, 정확하게는 FM대로라면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는 이 값을 우리가 주어진 어떤 베리어블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때의 확률 값을 구하려면
이런 우리의 조인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뭔가 이런 식으로 적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네, 이 확률 분포를 딱 하나의 깔끔한 식으로 좀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트랙터블 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L1이라는 게 이제 파이나이트하다면 아까 예를 들면 공장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하다면. 그러면 공장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의 걔네들로부터 나왔을 법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다 나열을 하고 그때 확률 값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걸 합한 다음에 분해 뭐 이거 하면 뭐 컨디셔널도 구하고 아니면 그걸 다 합치면 그게 곧 뭔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값이 되긴 하는데 그 값의 가지수가 이 레이블이 simply continuous variable이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세야 되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트랙터블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인트랙터블 하다라는 의미가 좀 되게 돼요. 네. 그래서 무한하면 그러니까 무한한 값을 가지면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면 이거는 아예 못하는 거냐? 뭐 꼭 그렇진 않고 이런 수식적으로 그런 뭔가 우리가 옛날에 무슨 애널리틱 솔루션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공식으로 탁 주어지는 거. 우리가 착 유도를 잘하면 이게 뭔가 나와요 공식으로. 이런 경우는 역시 또 트랙터블한 경우가 돼요. 그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긴 하지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뭔가 쓸 수가 있고 이걸 적분했을 때 이걸 적분을 우리가 해서 적분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그래서 애널리틱 솔루션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트랙터블한 솔루션, 트랙터블한 케이스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68.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냥 가지수가 많다 뭐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네, 이게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내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확률 그러니까 순서를 따른다면 항상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먼저 그 다음에 P of X of Z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자체도 뭔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적분이 깔끔하게 유도가 안 되거나 네. 아니면 하나하나 다 계산 수를 세야 되는데 네. 아니 뭐 그게 힘들다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뭐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놈이 들어가니까 이놈이 인트랙터블 하니까 이런 포스티리어를 구할 때 얘가 또 인트랙터블 하다 뭐 이렇게 되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자 이거가 네 이게 하여튼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그거고요. 이 베리에이셔널은 무슨 의미냐? 이게 그냥 오토인코더의 베리언트다. 그러니까 어떤 변종의 오토인코더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것도 좀 약간 쓸데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어가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베리에이셔널이라는 이야기가. 네, 베리에이션은 네. 하여튼 이것도 또 뭔가 머신러닝에서의 빅픽처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면 뭔가 하여튼 이런 확률 분포에서는 뭐 하여튼 구하기가 뭔가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확률 분포를 적절히 이렇게 뭔가를 써가지고 어느 이제 좀 구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좀 빼요. 그러니까 조인트 혹은 아까도 봤듯이 확률 분포라는 이 조인트 모델은 뭔가 여러 개의 고부로 이루어진 거로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지금 보면 아까 그 두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네, 요거 이제 두 개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뭔가 확률은 이렇게 순서를 거치면 이게 확률의 그 여러 가지 고부로 나타내어지는데 곱은 이제 뭐 확률에 이제 로그를 취하면 이게 다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구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버리고 그 버려버리는 부분이 근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뭔가 그런 성질을 만족하도록 그런 놈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보면 이걸 만들어서 결국은 남는 부분은 뭔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놈들이 남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뭔가를 옵티마이즈를 좀 하거든요. 데이터, 우리가 관찰된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키 몸무게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 확률 모델이 이제 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이제 높아지도록 우리 확률 모델에 뭐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고, 예를 들면 165, 168, 182, 173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키가 발생이 됐을 때, 자, 이게 확률 모델에서 뭐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인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그러면 뭔가 얘네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생성될 법한, 네. 얘는 실제로 관찰된 데이터들이니까 우리 확률 분포는 최소한 이런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생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 분포여야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제 역할을 하는 확률 분포, 좀 좋은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해당하는 어떤 적절한 뮤와 시그마 값이 뭘 거냐가 되는 거고,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의 프린시플 혹은 그 어떤 아이디어 자체는 요 하나하나에 우리 확률 모델이 뭔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요 각각에 대한 확률 값들이 다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68일 때는 얼마일 것 같아요? 확률? 얼마일 것 같아요? 물어봤을 때 그 확률들의 총 곱 있잖아요. 그 확률들의 총 곱을 한 게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그러한 뮤와 시그마 스퀘어를 찾아내는 게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고요. 여기서도 네트워크 파라미터, 우리가 뭔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우리의 확률 모델, 그러니까 여기서의 스토리는, 오버롤 스토리는 뭐냐면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각 뭔가 픽셀 값들이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근데 이 왼쪽 위의 값들이 이런 키의 값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왼쪽 위의 픽셀 값의 평균은 얼마고 분산은 얼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픽셀들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파라미터들이 그냥 상수로 그냥 탁탁 결정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게 어떤 우리의 어떤 네트워크로부터 뉴럴넷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아웃풋으로서 우리는 좀 모델링을 하자라는 게 되고, 그러면 얘 자체를 직접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를 결정을 해주는 네트워크 파라미터 자체가 옵티마이즈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 스타일 트랜스퍼에서도 봤듯이 어떤 하나 이미지가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스타일 이미지와 컨텐트 이미지의 어떤 중간을 이렇게 하는 그 이미지 자체의 픽셀 값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학습하는 그거를 최적화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각각의 픽셀 값들을 옵티마이즈하는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거를 쓰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쓰는 거예요. 그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그러면 얘를 옵티마이즈 하기 위한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들, 키들이면 키, 아니면 뭐 픽셀 값들이면 픽셀 값으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벡터, 그 해당 옵저베이션 그 케이스에 대한 그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한 확률 값들을 가장 맥시마이즈를 하도록 하는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잘 찾아보자가 이 지금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 확률 값을 우리는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만들게 되고, 이 확률 값을 그러면 나타낸 어떤 식을 만들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8이다. 그러면 이게 7, 6, 5, 2, 1이에요. 얘는 항상 양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만 따졌을 때는 8이라는 값을 얘는 실제로 5, 2라는 값으로 7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거보단 조금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요 값은 우리가 뭔가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얘네들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면 걔보다는 항상 얘가 커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요런 식으로 뭔가 MLE를 구하도록 하는 요런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혹은 요런 확률 기반의 확률 모델에서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방식이 베리에이셔널 어쩌고요. 그래서 그게 베리에이셔널 어프록시메이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베리에이셔널 들어갔다. 그럼 그거는 뭔가 베리언트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딱 요 확률 컨텍스트에서 딱 요 스토리를 따라요. 좀 뭐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좀 오늘은 그런 얘기를 위주로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건 뭐 시간이 좀 끝났으니 뭐 나한테 주어진 시간 다 쓰게 됐는데, 어제 요거를 글쎄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뭐 하여튼 일단은요, 다음 주에는 수업은 내가 게스트 렉처러를 그걸 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디오 강의를 보도록 요청을 할게요. 네.
네, 그래 수고했어요. 그렇습니다. 도지은이요. 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석 체크. 그렇죠. 네. 그게 단어에 대해서 5,000 5,000이겠는데 이게 많은 건 생활 네, 그 친구의 그점 아, 네네 올려줄게요. 몇 개가 중간에 없는데 그거는 좀 음성이 녹화 안 돼서 못 올렸고요. 최근은 다 있으니까 내가 올릴게요. 시간은 그 훨씬 더 쉬워지는 게 트레이닝만 하고 그냥 캐릭터 아래를 돌려가지고 문장 상태랑 모든 스펙트럼을 이미지